도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인사에 전북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발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줄곧 전북의 삼중 소외론을 강조했던 만큼 지역 현안에도 많은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북의 핵심 공약과 시군별 맞춤형 공약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또 가장 시급한 현안과 도의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 임성진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경재 전북애양운동본부 기획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후에 이제 일부 대통령실 수석이랄지 차관에 대한 인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수위 절차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첫 인사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 이춘석 의원님, 지금 현재까지 전북 출신 인사들에 대한 등용 분위기 어떻게 보시고, 예. 또 이왕이면 지역 출신들이 요직에 많이 나가야 또 지역 발전과 또 연계될 수 있을 텐데 어떤 그런 예. 자리들이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지난 6월 3일 선거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해주셔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데 저는 1등 공신의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짝사랑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분명히 전라북도와 우리 도민들에게 화답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모든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난주까지 발표된 청와대 인선에서 9명의 수석급 인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중에 전라북도와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 9분 중에 3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익산의 남성고를 나오신 유성락 안보실장,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주 출신의 하준경 경제정책 수석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비서관급이나 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단 청와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우리나라는 청와대의 힘이 세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장차관을 임명하는데 유능한 우리 전라북도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예전의 정부보다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의 대우라든가 그런 발전이라든가 이게 눈에 달라질 정도로 획기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근에 JTB 뉴스에서 조금 다뤘습니다만 역대 보수 정부 시절에 전북 출신 인사의 어떤 등용 현황과 또 민주당이 정권을 가졌을 때의 전북 출신 인사들의 등용 현황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씨가 말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인사 문제에서 조금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이경재 처장님, 새 정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기대를 하십니까? 네, 기대가 아직 큰데요. 일단 윤석열 정부 때 인사 기준을 보면은 어떤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충암 사단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동문들로 어떤 얽힌 그런 측면이 네. 하나 있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주변 인물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서울고대 칠윤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사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등용이 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걸 하니까는 비판도 없고 또 추정하고, 그래서 개헌까지도 가능했던 그런 인사 구조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천명을 했고, 또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한 만큼 인사 정책도 어떤 기준이 세워져 가지고 고르게 등용을 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균형 발전이랄지 또 낙후된 어떤 지역에 대한 배리어, 또 인사 또는 정책, 예산을 많이 좀 집중했다는 그런 내용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인사 정책도 그런 낙후된 거에 대한 좀 배려를 좀 해서 뭔가 좀 고르게 균등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사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칙과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추천받아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과거 역대 정부도 지역별 안배라는 걸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별 안배를 좀 해야 되겠고 그때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에 국가 비전이랄지 대통령 공약들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일은 또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랄지 또 주요 부처에 뭔가 일할 수 있는 그런 포진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추천해가지고 뭔가 역동적으로 전북 현안들 추동시켜 나가는 그런 환경을 또 전라북도가 만들어야 되겠고 또 정치권은 또 가교 역할을 하면서 그런 걸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과제가 지금 앞으로 놓여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아직 뭐 인사 이제 그 단행이 된 인사보다는 해야 할 인사가 훨씬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새 정부 인사를 평가하기는 조금 이릅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아직 초기지만 현재 인사 방향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 당선 전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예.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만큼 실용주의적인 이런 철학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신 분이고 이게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 비서실의 인사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은 굉장히 실무형하고 소통형 그리고 또 이런 정책실은 지금 성장을 중점에 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중도 실용형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비서실장인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전략통이고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실무 능력이 높이 평가를 받은 것 같고 또 이제 그때 임명을 할 때 대통령이 참모들과 국민들 간의 이 가구 역할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인물이다. 예. 이제 소통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 경우도 여야 간의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실용주의적인 인사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6월 10일부터 한 10일간 이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라는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예. 장차관 그다음에 기관장들을 임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는 실용주의적이면서도 굉장히 모든 분야에 이제 그 협의와 소통을 거치는 이런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대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사실은 막 각 정당별로 그 공약을 좀 꼼꼼하게 다듬고 수립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후보 시절에 전북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약들을 했는데 지역에 대한 비전 충분히 잘 담아내졌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장님. 네. 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시군 공약도 좀 받고 전라북도 공약을 추려가지고 78개 공약을 내걸었고요. 또 전라북도는 대선 앞두고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74개 공약을 약 65조 규모의 공약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국정기획위원회가 그 12일 날 공식 출범해가지고 아마 국정 과제를 컨트롤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국정 과제에 어떤 사업들을 넣을지가 최대의 관심사고 전라북도는 TF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과연 몇 개 정도나 들어갈지가 지금 관심이지 이 많은 사업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 정부는 아마 100대 사업을 추려내는 것 같아요. 그 100대 사업에 전북 사업이 100개가 들어갈지가 최대한 관건이고 또 이제 그래서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12일 날 아마 이 시점에서는 좀 지난 과거가 되는데 아마 그 열어 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국회의원들끼리 국정과제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아마 로드맵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라북도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서포트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 교수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제 후보 시절에도 전북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죠. 특히 이제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5월 6일에서 7일인데 진원과 장수를 방문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차원이었는데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이런 작은 지역 소멸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한 대통령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북의 진정한 미래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흔적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전북에 관한 공약이
지역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사업들을 올린 것 중에서 중앙당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려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전북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한 명확한 이제 저희가 이 확고한 그림을 보기는 좀 어려운데 앞으로 이제 그건 전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현 정부가 이제 AI와 재생에너지 전환에 가장 역점을 둔 대전환을 지금 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전북에 두 가지가 다 들어와 있고 예. 특히 이제 새만금 같은 경우는 이제 R200 국가산업단지 또 탄소 중립 선도 미래도시가 공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북이 이제 이런 상황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북 공약이 이제 7대 공약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하나씩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싶습니다. 가장 첫 줄에 오른 것이 일단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입니다. 이춘석 의원님, 이게 뭐 우리 의지만 있다고 또 정부가 의지만 있다고 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과거 부산 엑스포 그 사례를 보더라도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 새 정부 이 문제 어떻게 다뤄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2003년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하는 것은 예. 전라북도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도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이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특히 이 IOC 위원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체육인이나 경제인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제단체나 체육단체도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국이 정말 많은 국가가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인도, 카타르 예. 정도가 이 막강한 경쟁 후보이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제자리를 잡으면 우리 국회 단계에서나 정부 단계에서 이 유치를 위한 모든 동력을 다 할 거고 뭐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유치한다고 하면 전라북도의 판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그 유치에 걸었을 때 유치가 실패했을 때의 또 상실감이라든가 그 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제로섬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올림픽 유치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최선을 다해야지만 그 외에도 사실은 다른 과제들도 더 훨씬 더 중요하게 다뤄야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올림픽 내용 조금 더 여쭤볼까 싶은데요. 지금 전북 그 자치도에서는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핵심인즉슨 총리실 직속에다가 이제 유치 지원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재정 지원, 유치 활동에 따른 재정 지원을 좀 근거를 담아 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사실은 유치가 된 이후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제 유치 활동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례가 없어서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 내다보세요? 이게 1988년에 개최된 서울 하계 올림픽이라든가 네. 2018년도에 개최된 평창 동계 올림픽은 유치 후에 예. 구체적으로 뭘 지원할 거냐 하는 법들이 만들어져서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국무총리 직속의 올림픽 유치원회를 두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또 뭐 경제적 그런 지원을 해달라는 것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은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전라북도가 그간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법을 만드는데 공력을 너무 많이 씁니다. 사실은. 네. 대광법도 마찬가지였고 전북특별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하나 통과시키는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무수한 싸움과 전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력으로 발휘한다고 하면 더 훨씬 더 많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유치 부분은 유치 전에 법을 만들어도 사실 유치가 된 후의 법은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매진하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 법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논쟁 속에 휘말려서 실제로 유치 활동을 하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냐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일 저녁에 사실은 전라북도 의원들이 모여서 전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위원회 설치라든가 재정 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만 굳이 그걸 법이라는 그 틀 안에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이경재 차장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전라북도 아까 패배주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런 측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치력이 뒷받침이 되면은 이런 특별법 만들 그런 동기가 아마 필요 없겠죠. 예. 근데 워낙 정치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떤 근거, 예컨대 인적, 물적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만들어서 유치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 이런 컨셉 하에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폐해도 있지만은 어차피 지금 뭐 도전 경선이라고 예를 들어 1% 가능성만 있어도 최선을 다해 보자 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민주당 정부이기 때문에 또 여당 지사고 전라북도 지사가 그래서 뭔가 좀 도와줘가지고 어떤 지원 체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뛰어라 당신들 뭐 이런 측면 하나 방안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네. 특별법이 모든 거를 완성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역시 사람의 어떤 역할 능력이고 또 유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OC 위원들을 상대로 한 어떤 활동이고 IOC를 상대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유치위원회 위원장이랄지 인적 구성, 예. 특히 이제 IOC 위원들은 체육인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취약점이 IOC 위원들이 거의 없어요. 네. 과거에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예컨대 이제 K 어떤 팝이랄지 이런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좀 같이 끼어날지, 또 과거에 이제 이 금메달 리스트랄지 이런 사람들 조합을 해가지고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인적 구성이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물적, 인적, 뭐 예산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동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아마 국회의원들이 법은 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은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걸 좀 총동원을 좀 해서 해보자는 그 일환에서 하기 때문에 꼭 뭐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의 경우에 유치 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치 전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의 정치 지형상 명백히 야당은 반대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사실은 다수당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적 거사인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잘못하면 반쪽 법안을 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정치력은 저는 엄청난 소모전이 예.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염려를 하는 거지. 쉽게 법이 통과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하면 저도 뭐 법 만들어야 되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법을 통과하기 하는 과정들을 고려할 때 사실은 그 에너지를 쓰려고 하면 유치 활동에 더 많이 쓰는 것이 더 도움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동의를 하고요. 근데 야당이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2030 올림픽 유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 어젠다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 국가 간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거를 반대할 명분이 국민한테 먹혀들 수 있을까요, 이게? 논리가? 저는 전혀 그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 이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 사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가장 큰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가 이 재생에너지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호남 지역, 우리 그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 지금 많이 재생에너지 관련 그 공약들을 했는데요. 임성진 교수님, 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도 제가 전북의 그 에너지 관련, 재생에너지 관련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정부가 이제 회복과 성장, 행복을 세 가지 키워드로 삼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장 부분에 가장 방점을 좀 두고 있는데 이 성장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관해서 에너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탄소 중립 사회로의 산업 구조를 대전환하겠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유지했던 산업 사회는 화석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왔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이 새로운 탈탄소, 탄소 중립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서로 기술적인 산업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조속한 전환을 취임 때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거 이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위 말하는 기후 에너지 전환을 진정 이해하고 여기에 맞는 시대 정신에 맞는 그런 변화를 추구한 정부가 탄생했다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AI나 이런 부분도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석 에너지로 뭐 특히 원자력이나 이런 걸 타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간혹 합니다만은 지금 뭐 딥시크도 그러고 실질적으로 벌써 AI 부분도 기존의 에너지를 더 2분의 1, 3분의 1로 적게 쓰는 이런 반도체 기술들, AI 기술들이 급속하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화석에너지 체제를 유지를 해야만 AI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 체제로 빨리 넘어갔을 때 진정한 AI 발전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경기 침체기였는데 이제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재생에너지뿐이 아니라 관련된 산업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투자액이 전년 대비 17%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대부분 감소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1조 8천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300조 원 정도가 되고 또 2030년까지 지금 재생에너지를 전 세계가 3배 확대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한 3,400조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가 진정한 미래의 변화 방향을 이제 제대로 읽고 이걸 기초로 해서 AI나 디지털 산업을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내놓은 것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그 가장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새만금에 이제 아리백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3년 전에도 대선을 치를 때 이제 아리백이 굉장히 큰 화제어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아리백 산단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 구조 변환 속에서 굉장히 큰 그 중요한 핵심 정책이 되고 있는데 큰 기대도 있지만 이제 또 개선해야 될 풀어야 될 과제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전라북도는 다행스럽게 새만금 지역과 그다음에 고창 해안, 서남 해상 지역에 거대한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도 선언을 했고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뭐 10년 이상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지난 정부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이루어지는 특히 이제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단기간에 되지를 않고 많은 이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놓여 있는 수많은 제도적 장벽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 지금 얼마 전에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돼서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좀 됐습니다만은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이런 복잡한 이런 인허가 과정 외에도 개통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에너지가 새로 생산이 되는데 이걸 연결을 시켜서 분배를 하고 송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또 비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또 새로운 산업을 또 일으키는 효과도 있는 건데요.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체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느 국가든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겪었던 문제고 또 정부가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쓴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유발 효과를 일으키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해결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새로운 정부를 맞아서 이런 부분을 좀 서둘러서 적극적으로 도 차원에서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우리가 그 사실 재생에너지 육성 이 부분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국가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지금 이 분야의 산업이 아주 안착되기에는 좀 갈 길이 먼데 왜 이런 일이 빚어졌고 또 새 정부에서 조금 달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지난 과거를 자꾸 거르는 건 바람직하지 네. 않고요. 사실은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항상 가장 말씀할 때 딱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산업적으로는 AI, 예. 또 신재생 에너지. 근데 AI와 신재생 에너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예.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로 사용하지 않는 반도체라든가 최첨단 장비는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아리백과 연결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7대 공약을 제출했는데요. 저는 뭐 이거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임 교수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에 우리 전라북도의 운명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완전히 몰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라북도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를 건설하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에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이라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서 예를 들어서 용인이나 평택까지 간다고 하면 실질로 가는 것은 30%고 70%는 다 소실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까운 거리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또 이재명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면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은 저렴하게 하고 멀리 떨어지면 코스트가 올라가고 손실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곳은 에너지 비용을 높여야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용인의 삼성전자나 뭐 SK 같은 반도체 공장을 만들지만 네. 이런 식으로 전기료를 차등하게 된다고 하면 저는 생산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하기가 쉽고 또 산단도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3년의 임기가 남았는데 이 부분을 전라북도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여기에 투자해도 저는 몰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만일 이게 성공한다고 하면 예.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는 과거에 낙후된 지역, 소유된 지역을 벗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사는 곳,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사는 곳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좀 전에 우리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우리 국정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들어가고 그 추적지가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도 드립니다. 예. 예. 교수님 뭐 예, 첨언을 좀 굉장히 해주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장 AI로 넘어가기 위해서도 네. 또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AI 성장을 예. 지금 잠재력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 이 전력을 가장 많이 먹는 산업입니다. 반도체 전기 먹는 하마 또는 전기 먹는 고래라고도 저희들이 부르고 예.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용인 반도체 대단히 반도체 계획을 세웠는데 집식 단지를 세웠는데 이게 지금 뭐 현재 뭐 잘 진척도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그런 단지를 건설을 해도 지금 국제사회에서 반도체를 R200을 달성하지 않으면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제로 R200을 요구하는 업체들에게는 전부 해외에서 만든 물건을 가지고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지금 간신간신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방법은 지역에서 만드는 재생에너지를 먼 송전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용인 반도체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거의 실현성이 없는 비용면도 그렇고 주민 수용성도 예. 용납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 생산한 전기도 물론 이제 그건 화력입니다만은 그쪽으로 걸어가는 송전망도 지금 아직까지도 전혀 지금 송전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이런 일을 이제 계획을 했는데 제가 잠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해외 사례를 좀 하나 좀 소개를 예. 좀 하고 싶은데요. 화면에 이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만에서
저희하고 이제 반도체 경쟁국인데 AI 부분은 대만이 좀 더 지금 더 앞서가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대만은 지금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은 해상 풍력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도 좋습니다만은 그래서 대만의 서쪽 지역에 거대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이제 우리 서남 해상 풍력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쪽 하듯이 이제 쭉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 해상풍력 생산지 이제 이 그림에서 지금 동그라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해상풍력 생산지 인근 지역에 전부 반도체 공장을 이전을 하고 증설을 하고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백을 이걸 통해서 해결하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싼 비용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지가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연관 산업, 재생에너지 사업은 또 하나 그 특징이 그것에 의해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수많은 새로운 산업들이 탄생을 하거든요. 예. 또 그것을 거래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산업, 새로운 비즈니스가 막 열리는 이런 시장들이기 때문에 그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큰 클러스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덴마크 같은 경우는 에스비에르 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제 풍력 단지가 되면서 배후항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지역이 발달된 이런 지역으로 변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AI 재생에너지에 의한 성장이 국가적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지역 소멸 문제, 지역 발전 문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길이고 또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또.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권과 도가 집중해서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의 그 묵은 그 현안이 여러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3 금융 중심지 지정 문제입니다.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거쳐 왔지만 결국 이제 희망 고문에 그쳤다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경재 처장님, 네. 새 정부 이 문제 어떻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 진보 정권 또 이 호남의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도 제3 금융 중심지 대선 공약을 내세웠고 전혀 네. 손을 못 댔고요. 네. 윤석열 정부도 대선 공약을 내세웠는데 뭐 그들도 보지도 않았고 그냥 공연불이 된 대선 공약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 보니까는 전주를 자산운용이 특화된 금융 생태계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제3의 금융 중심지로 도약할수록 돕겠다, 하겠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이야기를 한 건지 어쩐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주를 제3 금융 중심지로 한다는 거는 인프라가 지금 취약하거든요. 예. 뭐 국민연금기금 하나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제 앞으로 구상은 농협중앙위도 이쪽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에서 전북으로 와야 된다. 전남도 지금 상당히 그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KIC 한국투자공사도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 같이 어떤 타운을 좀 만든다 이런 구상만 있지, KIC도 사실 여기 오기 싫어하는 지금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민간 자산 운용사들이랄지 이제 금융 공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야를 집적화시켜가지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제3 금융 중심지로서 어떤 기능이 가능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구상 차원만 있지 전 인프라가 안 된 상황에서 제3 금융 중심지로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공약은 또 한 번 어떤 희망고문만 주는 것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가볍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래서 이 문제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면은 다른 분야에도 에너지가 좀 소실될 수가 있고, 또 예.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 그걸 가장 중요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부터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성과를 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취약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상당히 전술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은 또 하나의 어떤 그 5년이 지난 뒤에 희망고문만 당했던 공연불이 된 또 대선 공약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또 다른 그 핵심 그 현안 가운데 하나가 이제 공공의대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이원택 도당 위원장 같은 경우는 6개월 안에 뭐 연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이준석 의원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6개월 안에 가능할까요? 그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아무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뭐 한 달 내에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힘을 좀 모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공의대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의대를 정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을 전북대와 온강대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못한 것은 사실은 의료 불안하고 휩싸였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무리된다고 하면 저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건 그 정도 정리하고요. 곧 될 거다 저는 확신하고요. 금융특구 도시하고 그 부분과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재 대표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공약을 보면 전라북도의 현안 문제를 다 제출하다 보니까 이 정책팀에서 그냥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공약화할 것이냐 대통령의 사실은 컨펌을 받은 공약이 아니에요.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에 저는 시사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그렇게 열망했던 산업은행 의장을 이재명 대표가 백지화시켜 버렸어요. 사실은 표가 350만 표가 걸려 있는 것도 이 양반은 그건 옳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제3금융도시를 만들겠다는 건 좋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은 냉철하게 저는 판단이 필요하고 저는 이거와 연결시키면 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저는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와 아리백을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전라북도에도 아무도 모르는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제에 두산 공장이 있습니다. 두산 제2공장. 이게 두산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CCL이 세계 최고 기업인 엔비디아의 기판을 만드는데 100% 씁니다. 그런데 이게 진천에 공장이 있는데 이게 포화가 되니까 그걸 김제에 줬어요. 사실은 저는 이 기업 엄청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금융을 다 갖다 놓겠다라고 안 되는 거고 저는 신재생 에너지와 투자와 관련된 거, 신산업과 관련되는 투자은행을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해서 그와 관련 펀드를 모집하고 그런 사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아주 특화된 형태, 신재생 에너지와 AI 쪽과 특화된 그런 부분들의 투자금융회사라든가 이것들을 만들어서 지금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게 커진다고 하면 저는 한국산업은행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괄적인 게 아니라 집중적이고 세부적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에 들어가야지 두리뭉실하게 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면밀하게 더 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고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거기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좋은 말씀이신데 지난 대선 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요. 제3금융지 지정은 전북이 가지고 있는 특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제 재생에너지 부분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이제 확대돼 갖고 유입되기 때문에 제3금융지의 차별성, 특성을 전북이 그쪽으로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전북의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촉진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나간다면 저는 제3금융지는 또 저희가 결코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2년 동안 그 지방 그 정부들이 재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뭐 중앙 정부에서 이제 세수가 크게 뭐 수십조 단위로 펑크가 나면서 지방에 내려줘야 할 재원들을 내려주지 않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전북 자치도도 지방채도 발행을 했고 14개 시군들도 굉장히 지금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지방 재정의 이런 그 재정난은 이를테면 지방 분권의 핵심적인 그 의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새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결국은 지방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것에 이제 사상두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새 정부도 뭐 지방 교부세를 확대하고
지자체 자체 지원을 늘리겠다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는데 네. 제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동시에 성장 부분에 있는 공약입니다. 이제 균형 발전이 따로 이렇게 공약으로 나와 있는데 성장 부분에 어떤 공약이 있냐면은 햇빛 연금 마을 예.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 구양리 마을을 이제 후보 시절에 방문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발전, 농촌 지역의 태양광 발전, 영농용 태양광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 달에 이제 1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좀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동의 마을 버스도 운영하고 마을 주민들이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도 심지어는 공짜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같이 먹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지역의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권과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이 아닌가. 무작위적으로 정부에게 많은 돈을 지역으로 돈을 내려주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상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멸을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을 하고 있고 네. 또 다양스럽게 후보가 아니라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인지를 하고 또 집중적으로 지금 구양리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3,000개 마을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을 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잘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주요한 그 과제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만 우리가 그 미래를 위해서 첨단 산업에 대한 육성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또 도에서 7대 공약에 이제 반영시킨 내용들 중에 이제 핵심 사안들이 AI, 바이오, 또 방위 산업 뭐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요. 이경재 차장님, 네. 전북자치도 어떻게 대응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산업 테스트베드가 한 10개 사업, 18개 사업이 있고요. 예. 또 미래산업이라고 해가지고 8개 사업이 있고 또 첨단 농생명 바이오가 8개에서 30여 개의 사업이 있는데 아마 전라북도가 최고의 TF를 구성해서 34개 사업을 미래 첨단 산업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해가지고 국정과제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까지가 진도가 나가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이 분야를 굉장히 그 비중 있게 보고 있고 특히 이번 대통령실 기구 개편하면서 AI 미래기획 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를 신설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총괄을 하게 될 텐데 AI 산업이랄지 첨단 기술, 뭐 또 기후 인구 문제까지 여기서 아마 다른 문제인데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첨단 미래 산업, 미래의 먹거리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산업 테스트베드랄지 미래 첨단 산업이 8가지가 있고 또 첨단 그 바이오 이런 산업들 이것들을 망라해 가지고 아마 제출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34개 사업을 출연했는데 이걸 다 반영한다는 건 뭐 기대 난망이고요. 여기서 과연 좀 부가가치가 높은 몇 개 사업이라도 가능하게끔 관점을 시켜야 앞으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소 AI 2차 전지 분야도 미래 첨단 산업 분류돼 갖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근데 2차 전지 문제는 뭐 10조 원을 그 윤석열 정부 때 그 기업 유치, 투자 유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폐수 처리 문제하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 폐수 처리를 업체한테 맡기는 거는 너무나 비용 부담이 많아가지고 적어도 네. 산단 내에 하는 거는 정부가 국가 비용을 들여서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가 남아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재생에너지 문제도 그 지금 송배전만 가지고 엄청난 지금 저항이 있거든요. 예. 뭐 완주 등등 곳곳에서 반대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역시 또 지지 멸렬하게 되고 또 좌초되기 십상인데 이런 그 밑바탕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말끔히 해소하면서 미래 첨단 산업도 좀 유치 동력을 네. 얻고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 분야도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냥 이재명 대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은 좀 비용을 좀 비싸게 우리가 수용을 할 때 좀 비싸게 줘야 되지 않나. 그 제도 개선, 법 개정을 좀 해서라도 좀 그런 어려움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랄지 이런 것들이 좋게만 본 나머지 그런 목표 설정만 하고 따라가다가는 밑에 하부 구조에서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세심하게 타치하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일단 첫 번째 과제는 국정과제에 채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그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14개 그 시군별 맞춤형 공약을 그 제시를 했습니다. 모두 78개여서 사실은 이제 시군별로 뭐 한 대여섯 개씩 많은 그 내용들이 그 목록에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여겨볼 만한 그 조금 핵심 사업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이경재 차장님이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아마 이번 주에도 국정기획에서 주시해서 이제 바라보고 전라북도라 시군위에 제출을 할 건데요. 그 이 많은 사업들을 백화점식으로 올려봤자 채택이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권역화하고 또는 동료 어떤 성별별로 묶어서는 그런 좀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보면은 예컨대 그 동북권이 지금 낙후됐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북권 청정 어떤 환경을 이용한 뭐 힐링, 체험, 뭐 또는 그 관광 이런 것들 묶어가지고 하나 어떤 권역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익산의 식품 클러스랄지 앞으로 소스 산업이 굉장히 그 유망한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 소스 산업이랄지 발효 이런 것들도 순창과 좀 익산이 엮어가지고 적어도 K 푸드 또 소스 발효 이거는 전라북도다 이런 것들 좀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좀 깔아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군산바 같은 경우는 천의 그 해양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 관광의 어떤 메카로 좀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해 나갔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좋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새 정부는 출범을 했고 이제 국정과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전북 자치도를 비롯한 전국의 17개 시도들이 뭐 그 자신 지역의 사업들을 하나라도 더 반영시키기 위해서 아마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일 텐데요. 도내 정치권과 전북 자치도 역할과 과제 그만큼 중요해졌습니다. 마무리 말씀 관련해서 한 말씀씩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오늘 토론 잘 했고요.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보물처럼 밀려올 거고 반영하냐 못하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잘 쓰는 말인데 내가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획을 할 때 하고 싶은 사업을 기획을 합니다. 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망라작으로 다 하면 팔방미인이 됩니다. 경쟁력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는 이거 하나는 세계 최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택해야 하는 거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른 거 다 해도 된다. 이거 하나는 하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백화점식으로 모든 걸 현안을 다 해결해 달라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다. 그래서 저도 우리 전라북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특히 국정과제 선택에 반영이 되어야 하고 되어야 할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더라도 이 사업이 500억짜리 사업이 될 수도 있고 5천억 사업이 될 수도 있고 5조 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덩치 크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큰 사업 위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논의를 하고 국정과제에 많이 우리 전라북도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처장님. 이재명 정부, 새 정부 들어서 지금은 씨 뿌리는 시기라고 봅니다. 농사로 비유하면은 뭐 씨를 뿌리는 시기인데 국정과제도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되겠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진영을 지금 갖추고 있는 시기인데 전라북도가 좀 뭔가 긴밀히 대응을 해서 거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전라북도에 대한 애정을 많이 표시했기 때문에 82.65% 지지율에 상응하는 그런 피드백이 좀 왔으면 좋겠다. 관심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제가 오늘 뭐 재생에너지 부분을 상당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개통 문제는 아까 대만에서 이미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고요. 또 현 정부도 이제 지역 분산형 그런 제법을 통해서 개통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에너지 고속도로를 해안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해결인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안들이 그동안 없던 안들이 아닙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채택했다는 거거든요. 그 전북은 재생에너지 전환이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반드시 했어야 될 사업인데 과연 그런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또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역량을 집중했던가를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되지 않은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든다고 할 때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반대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돌아보고 자성하고 이런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은 저는 아무리 정부가 선도적인 정책을 펴도 우리 것이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좀 제가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북의 해묵은 현안과 새로운 비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 자치도가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 전북이 새롭게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